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비가 내리던 장례식장의 침묵도, 사진 속 그녀의 웃음도 이제는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그 공백 위에 내 일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다. 매일 퇴근 후 조용한 집에 들어와 등을 기대고 앉을 곳조차 없이 잠들던 습관이 익숙해질 무렵, 문득 그녀가 살아있던 시간들보다 죽은 후의 시간이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마음이 무뎌져 가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형부, 혹시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은서였다. 아내의 여동생. 장례식 이후 몇 번 마주칠 기회는 있었지만 길게 대화를 나눈 적은 드물었고 멀리 사는 탓에 얼굴을 보기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유난히 가까이 들리는 느낌이었다. 이번에 발령이 나서요. 근처로요. 집을 알아보는 동안 며칠만 형부 댁에서 지내도 될까요? 난 대답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 물론이지. 언제부터 들어올 건데? 내일요? 짐은 거의 없어요. 금방 정리될 거예요. 다음 날, 은서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현관 앞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아내를 닮은 미소를 띤 채 고개를 숙였다. 조심스럽게 구두를 벗고 현관에 들어서는 발끝에서부터 나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고, 주방을 지나 안방 옆 작은 방에 그녀의 캐리어가 내려 앉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월세는 공짜지만 눈치는 제가 내야죠. 은서가 웃으며 말하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눈치까지 챙길 필요는 없지. 뭐 집이 넓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사람 있어 좋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먹는 저녁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배달 온 국을 먹으며 맛있다는 말을 연신했고, 나는 무심히 반찬을 집어 먹으며 그런 그녀를 흘끔거렸다. 묘하게 익숙하고 동시에 낯설었다. 익숙한 건 그녀가 나에게 처제였던 시절의 모습 때문이었고, 낯선 건 그녀와 내가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TV를 틀자 은서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책을 펴고 나는 습관처럼 주방 정리를 했다. 설거지를 하다 창밖을 내다봤을 때 소파에 기대 조용히 책을 읽는 은서의 옆모습이 시야에 걸렸다. 그 순간 아내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채워진 그녀의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게 느껴졌다. 형부, 저 여기 있어도 정말 괜찮아요? 은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은서가 불편하지 않으면 나도 문제없어. 이 집에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데. 그녀는 가볍게 웃었고 나는 그 웃음에 다시 눈길이 머물렀다. 그렇게 첫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방문을 닫는 소리, 그리고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낯설게 다가왔다. 방 안은 조용했고 누군가가 옆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다.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한 이유를 나는 아직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어쩐지 오래 비워졌던 이 집안의 공기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식탁에 놓인 그릇은 여전히 아내가 쓰던 것이었다. 연한 푸른색 테두리에 작은 꽃무늬가 박힌 밥그릇은 그녀가 유난히 아끼던 식기 세트의 일부였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는 걸 나는 오랫동안 허락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그 그릇은 아무렇지 않게 은서의 손에 쥐어졌고, 그녀는 조심스레 수저를 놓으며 말했다. 이거 언니가 쓰던 그릇이죠? 나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놀러 오면 항상 이 그릇에 밥 줬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하나 집었지만 입에 넣기도 전에 기억이 목에 걸린 듯 멈칫했다. 과거의 기억을 꺼내는 게 어색하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말투였고 그 속에는 묘한 정겨움이 담겨 있었다. 그땐 내가 진짜 많이 먹었지. 언니랑 둘이 떡볶이 해먹고 남기지도 않았잖아. 내가 웃으며 말을 잇자 은서도 나지막이 웃었다. 그 웃음은 작고 조용했지만 테이블 위로 흐르는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땐 내가 철이 없었죠. 지금은 뭐랄까 조금은 덜 먹고 조금은 더 생각해요.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몰랐다. 은서는 밥을 뜨던 손을 멈추고 물컵을 살짝 들어 올리며 눈을 피했다. 식탁 너머의 그 시선은 아내와 살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무언가를 스치고 지나갔고 나는 모르게 숟가락을 놓았다. 형부, 여기 있으면 진짜 편해요. 밥도 집밥 먹고 공기도 익숙하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얹혀 살면 안 되겠죠. 그런 말 하지 마. 부담스럽지 않아.
넌 내 가족이고 여긴 네가 와도 되는 집이야. 내 말에 은서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온도가 숨겨져 있다는 걸.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다. 밥알을 씹는 소리, 물을 넘기는 목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 스며드는 짧은 숨소리들이 오히려 말보다 많은 걸 이야기하는 듯했다. 반찬을 하나씩 옮기며 나는 자꾸만 은서의 손끝을 흘끗했고 그녀도 어딘가 모르게 내 손동작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형부, 요즘 TV 재밌는 거 뭐 보세요? 뜻밖의 질문에 나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글쎄, 드라마 하나 틀긴 하는데 집중은 잘 안 되더라. 혼자 사는 남자답네요. 드라마도 틀어놓고 딴짓하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모습이 더 사람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투는 농담처럼 가벼웠지만 내가 들은 건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감이었다. 식탁 아래에서 은서의 발이 살짝 흔들리며 내 무릎에 닿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서로의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듯 그대로였지만 나는 그 다음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날 식탁은 따뜻했지만 그 온도는 예전과는 분명히 달랐다. 아내와 함께였던 시간의 온도가 익숙한 사랑이었다면 지금은 낯선 긴장과 묘한 기대가 뒤섞인 온기였다. 단지 밥을 함께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난 우리는 동시에 식탁을 닦으려다 손등이 마주쳤다. 이번엔 분명했다. 은서는 손을 먼저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먼저 수건을 놓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형부, 아침 잘 먹었어요? 이런 아침 진짜 오랜만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말로 하면 그 모든 감정이 현실이 될까봐. 이 조용한 집의 낯선 감정이 조금씩 뿌리내리는 걸 모르는 척한 채 나는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들어갔다. 설거지를 하며 은서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같은 식탁인데 왜 이토록 다른 온도일까? 욕실 문이 닫힌 채로 샤워기 물소리가 은은하게 퍼졌다. 은서가 들어간 지 꽤 시간이 지났고 주방에서 컵을 닦던 내 손끝은 어느새 멈춰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즈음 욕실 쪽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형부, 혹시 수건 하나만. 나는 고개를 들고 욕실 쪽을 바라봤다. 현관 옆 선반에 수건이 있었고 그녀는 서두르느라 그것을 챙기지 못한 듯했다. 망설이지 않고 나는 수건을 집어 욕실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손잡이 아래 틈이 아주 약간 열려 있었고 그녀가 안에서 손을 내밀며 말했다. 여기요, 그냥 손에 쥐어주시면 돼요.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손에 수건을 말아 그녀의 손이 닿을 만한 틈에 가까이 댔다. 문틈 너머로 나온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에 스치며 수건을 쥐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전류 같은 떨림이 퍼졌다. 그 짧은 접촉은 단지 수건 하나를 주고받는 동작에 불과했지만 우리의 침묵은 그 이상이었다. 고마워요, 형부. 죄송해요, 깜빡해서. 괜찮아? 뭐 집이 좁아서 그런 일도 있는 거지. 나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말을 붙였지만 이미 감정선은 조금 기울어버린 듯했다. 욕실 안에서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울리자 나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은 켜졌지만 소리는 없었고 화면 속 드라마는 아무런 맥락도 없이 지나갔다. 내 시선은 그저 욕실 문을 향한 채 마음은 어딘가 불편한 설렘 속에 머물렀다. 잠시 후 머리를 말린 은서가 거실로 나왔다. 헐렁한 반팔 티셔츠와 무릎까지 오는 단바지는 집 안에서 입기엔 평범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수건으로 머리를 꾹꾹 누르며 내 옆을 지나쳐 주방 쪽으로 갔고 나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형부, 오늘은 좀 더운 것 같죠? 샤워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 낮에 비가 와서 습했잖아. 밤에도 덥네. 나는 대답하며 시선을 TV로 옮겼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망설이다가 내 옆 소파에 조심스레 앉았다. 간격은 적당했지만 이상하게 온기가 가까이 느껴졌다. 형부는 아침에 주로 뭐 보세요? 이 드라마 재방송 아니에요? 그냥 틀어놓은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어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형부는 혼자 있는 게 많이 외로워요?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단지 외로움에 대한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이 소리에 민감해지더라. 문 여는 소리, 발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같은 거. 은서는 무릎을 감싸고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소리를 제가 채워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형부는 참 조용한 분이니까 그 말은 단지 형부에 대한 예의나 위로가 아니었다. 말끝마다 묻어나는 감정은 너무 정직했고 그 정직함이 오히려 위험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한참을 뒤척였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욕실 문 틈을 통해 전해졌던 은서의 송긋 감촉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와 같은 불면 속에 있는 걸까? 처음 그릇을 내어주던 순간처럼 수건 하나가 우리 사이의 선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침묵은 깊어졌고 잠은 오지 않았다. 욕실 문 앞에서 시작된 그 작은 접촉이 이 밤을 이토록 길게 만들 줄은 몰랐다. 봄의 공기가 유난히 부드럽게 스며들던 아침이었다. 창밖으로 흘러들어오는 햇살은 부엌 창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나는 텀블러에 갓 내린 커피를 천천히 따르며 부엌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마당 끝 벚나무에 분홍빛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결에 살짝 흔들리며 몇 장의 꽃잎이 날아오르기도 했다. 형부, 커피 드실래요? 은서의 목소리가 귀에서 살짝 들려왔다. 여느 아침과 다름없는 말투였지만 그녀의 맨발이 바닥에 살짝 스치며 내 옆으로 다가오는 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감정을 말해주는 듯했다. 마시자. 오늘은 딱 커피가 필요한 날 같네. 저도요? 어쩐지 오늘은 조용히 커피나 마시고 싶은 그런 날이에요. 은서는 내 옆 창가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두 사람이 부엌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당한 고요함이 서로를 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양손으로 머그컵을 감싸준 채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작년에 언니랑 벚꽃 구경 갔을 때 생각나요. 여의도 쪽이었나? 그날 언니가 저보고 언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런 풍경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은서한테 어울리네. 예쁜 거 보면 먼저 누구 생각부터 하는 사람. 그럴까요? 근데 지금은 그냥 벚꽃이 피면 언니 생각보다 형부 얼굴이 먼저 떠오르니까 그게 좀 혼란스러워요. 은서는 마치 혼잣말처럼 내뱉었지만 그 혼란의 끝이 나를 향한 감정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대답 대신 머그컵을 한 모금 들이켰고 그 순간 조용한 바람이 불었다. 창밖에 매달린 벚꽃이 몇 장 날리며 창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가 그녀의 손등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은서는 손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바라봤다. 이렇게 조용히 내려와 앉은 건데 떼어내지 못하겠어요. 나는 미세하게 웃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이 감정은 아직 어디에도 닿지 않았지만 어쩌면 닿을 수 없는 거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조용히 내려앉았기에 더 지울 수 없는 감정이었다. 은서가 나를 향해 살짝 웃으며 말했다. 형부는 언니랑 벚꽃 보러 다닌 적 있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는 늘 꽃 피기 전에 바빠지고 꽃 지고 나서야 여유가 생겼지. 그래서 항상 타이밍이 안 맞았어. 그럼 오늘은 저랑 같이 보시는 거네요. 형부의 첫 벚꽃. 은서의 말에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너무 조용해서 그런지 그녀가 내 옆에서 조금만 몸을 기울이자 그 숨결이 내 팔에 가볍게 닿는 듯했고 나는 그제야 컵을 내려놓았다. 은서, 내 말대로 이런 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네. 그녀는 대답 대신 손등에 남아있던 벚꽃잎을 조심스레 쥐고는 내 찬 옆에 살포시 내려놓았다. 그냥 오늘은 오늘인 거죠. 내일은 내일이고요. 우리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말을 멈췄고 커피는 식어갔으며 창밖의 바람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다. 어쩌면 이 감정은 아주 오래전부터 피어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단지 이제야 봄이 된 것처럼 거실 조명이 은은하게 퍼지는 밤, 우리는 각자 다른 생각으로 와인잔을 비워가고 있었다. 따로 준비한 안주도 없었고 TV도 켜지 않았다. 그저 봄밤의 정막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한 병의 와인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은서는 처음엔 긴장한 듯 와인잔을 입게만 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잔을 비우기 시작했다. 나는 알코올이 그녀의 어깨를 조금씩 무장해제시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손끝이 유난히 와인잔을 오래 쥐고 있는 걸 보며 저 마음이 이제 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혼자 상상에 빠졌다. 형부는 결혼한 뒤로도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그녀가 문득 그렇게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눈빛으로 되물었다. 은서는 쓴 웃음을 지으며 잔을 내려놓고 다소 흐릿해진 시선으로 날 바라보았다. 언니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사람 하나가 없어진 자리는 물건이 아니라 감정으로 채워지는 거라는 걸? 넌 나보다 더 어른스럽구나. 아니에요. 그냥 그리웠어요. 형부도, 이 집도, 언니랑 같이 웃던 저녁밥 시간도. 그녀의 말에 가슴이 서서히 죄어들었다. 나는 무언가 말을 해야 했지만 어떤 단어도 이 상황을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대신 우리는 다시 와인을 따랐다. 그녀가 잔을 들었고 나도 들었다. 부딪히지 않은 채 마시는 술은 어쩐지 더 깊고 더 조용하게 취하게 했다. 은서가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몸을 비틀며 자세를 바꾸는 순간 그녀의 무릎이 내 허벅지에 살짝 닿았다.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지만 그 짧은 접촉은 마치 천둥처럼 내 감각을 때렸다 없이 그녀는 다시 잔을 들었고 나는 그 잔의 절반쯤이 그녀의 입술 자국으로 젖어드는 걸 보았다. 형부는 지금 후회하고 있나요? 무엇을? 저를 들였던 거요. 이 집에 이렇게 자주 마주치는 걸 허락했던 거. 그녀의 시선은 도발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위험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봤다. 와인 한 잔 사이의 노인거리. 말없이 천천히 은서가 내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떨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움찔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미안해요. 왜? 이 감정이 언니한테 미안하니까요. 근데 그녀의 손이 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다. 근데 더는 못 참겠어요. 나는 그 손을 그대로 잡았다. 어쩌면 그때 이미 모든 게 결정났는지도 모른다. 아무 말 없이 우리는 나란히 앉은 채 서로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입술이 내 볼에 살짝 닿았고 그 다음엔 코끝을 스쳤다. 은서야 말하지 말아요. 제발.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은 순간 아무런 저항도 부정도 없었다. 숨결이 얽히고 숨이 뜨거워졌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내 무릎 위에 앉았다. 얇은 셔츠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천이 거짓말처럼 따뜻했다. 와인잔이 탁자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에도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 조명이 꺼졌고 그 순간 우리는 마치 본능의 어둠에 기대듯 입술을 포기했다. 소파 위. 그녀의 손이 내 셔츠 단추를 조심스럽게 풀어내고 있었다. 가슴팍을 덮던 셔츠가 스르륵 벗겨졌고 그녀는 그 위에 이마를 기댔다. 이게 맞는 건가요? 난 지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그럼 그게 정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덜미를 감싸 안고 천천히 몸을 눕혔다. 입술은 목선을 타고 내려갔고 손끝은 그녀의 등을 더듬으며 옷자락을 벗겨냈다. 그녀도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입술을 포개왔다. 몇 번이고 숨을 잃을 만큼 깊이. 그날의 우리는 한참을 그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죄책감은 와인의 뒷맛처럼, 사랑과 욕망은 그 잔향처럼 오래도록 입안에 남았다.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창문 너머로 흐르는 햇살은 여느 때처럼 거실 바닥을 따스하게 덮었고 커피포트는 익숙한 소리를 내며 물을 끓이고 있었다. 나는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나가 조용히 잔을 꺼냈다. 주방 한쪽에서는 은서가 식탁에 앉아 토스트에 잼을 바르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동자 어딘가가 비어있는 듯 느껴졌다. 나는 뭔가 목에 걸린 기분으로 입술을 눌렀고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형부, 오늘은 커피에 시나몬 안 뿌릴 거예요. 나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고 커피잔을 건네며 대답했다. 오늘은 그냥 쓴맛으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말에 그녀는 피식 웃었지만 웃음이 너무 빠르게 사라졌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눈은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괜히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했고 그녀는 조용히 식빵을 씹으며 커피를 마셨다. 이상하게 침묵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은서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응? 오늘 출근은 몇 시였지? 9시 반이요. 형부는 오늘 늦게 나가세요? 응, 회의가 오후에 있어서 조금 늦게 나가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고요가 돌아왔다. 말이 오갔지만 말이 아니었던 듯 했다. 그녀는 마지막 한 조각을 다 먹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머그잔을 씻었다. 그 모습조차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맑은 자세였다.
어젯밤의 기억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선명히 알고 있었다. 출근 준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가던 그녀는 문고리에 손을 걸친 채 문턱에서 잠시 멈춰섰다.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부, 어제 일은 그냥 좀 취해서 그런 거니까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말투를 유지하려 했고 눈길은 내 얼굴이 아닌 내 어깨쯤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겨우 입술을 떼며 대답했다. 그래, 너도 괜찮았으면 좋겠다. 나도 괜히 복잡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그녀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날 하루는 이상하리만큼 길게 느껴졌다. 같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은서와 마주치는 순간은 적었고 마주쳐도 서로 살짝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엇갈릴 때마다 나는 괜히 문을 닫거나 방향을 바꿨고 그녀는 발소리를 줄이며 걸었다. 거실에 남은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어쩐지 낯설게 느껴지는 오후였다. 어제는 눈앞에 있던 그 거리가 오늘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천장이 낮은 단독주택 특유의 얇은 슬레이트 지붕은 빗방울 소리를 더 증폭시켜 내렸다. 처음에는 평온한 리듬이었지만 점점 속도를 더하며 천둥을 동반했다. 은서는 거실 소파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고 나는 주방 쪽 전등을 끄기 위해 일어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다. 정의 불빛이 몇 번 깜박이고 나서 정적이 찾아왔다. 정전이었다. 형부, 정전인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들렸다. 나는 냉장고에서 비상용 랜턴을 꺼내 조심스럽게 불을 밝혔고 은은한 빛이 어두운 집 안을 간신히 채웠다. 전기가 나간 게 뭐 대수겠냐는 듯 행동했지만 그 어두움 속에서 은서의 눈동자는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작은 랜턴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그녀를 지나 방으로 들어왔다. 그날은 왠지 은서의 숨소리가 따라 들어온 것 같았다. 얼마 후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은서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이불을 덮은 채로 누워있는 내 쪽으로 다가온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형부, 저기 갑자기 불도 꺼지고 비도 오고 무서워요. 나는 조용히 시계를 바라봤다. 새벽 1시 27분.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머리를 살짝 떨군 채 이불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잡고 있었다. 얇은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랜턴 불빛에 그 실루엣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자 은서는 주저하지 않고 내 옆에 들어왔다. 이불 한쪽만 같이 덮을게요. 잠깐이면 돼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숨소리로 감정을 숨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은서의 머리카락이 이불 위로 흘러내렸다 흘러내리고 그녀의 천이 등을 타고 들어왔다. 그리고 등 뒤에서 조심스레 다가온 팔이 내 허리에 걸렸다. 나는 그대로 몸을 뒤로 돌려 그녀와 마주했고 은서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은서야? 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녀는 눈을 감지 않은 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속삭였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오늘만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찾아와 겹쳤고 그 손끝에서 진심이 전해졌다. 거부할 수 없는 청아, 지워지지 않을 감정의 무게? 나는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내 턱을 감싸고 아주 조용히 키스해 왔다. 입술이 닿은 순간 모든 죄책감이 무력해졌다. 불 꺼진 방, 그 안에서 흐르던 감정은 자제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있었다. 그녀는 겁먹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 그 눈빛조차 감아버렸다. 우리는 그날 말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셔츠 단추가 풀리고 손끝이 허리를 타고 내려갈 때 은서는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형부 괜찮아요? 그녀의 말은 작고 떨렸지만 확실한 의지였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은서의 피부는 은은하게 빛났고 그녀의 입술은 떨리면서도 적극적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로를 끌어안고 다시 또다시 입술을 맞댔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형부와 처제라는 관계는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 오직 남자와 여자로 우리는 서로를 감쌌다. 그녀는 가끔 베개에 묻으며 조용히 울기도 했고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형부,
우리 정말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방 안은 비 오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짙은 숨소리가 밤을 적시고 있었다. 식탁 위 그릇들을 다 치우고 물을 채운 세제로 설거지를 시작한 건 은서였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싱크대 앞에 선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무심히 입가에 커피를 머금었고 다 마시지 못한 잔을 식탁 끝에 내려놓은 채 조용히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눈을 움직였다. 푸석한 머리,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목선, 젖은 물방울이, 튄 반바지 끝단까지 모든 게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의 그림 같았지만 눈길이 오래 머문 자리엔 평온한 감정보다는 묘하게 말라붙은 욕망 같은 것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은서는 무심한 척 등을 돌리고 설거지를 이어갔고 나는 어느새 의자를 밀고 조용히 일어났다. TV 소리는 이미 줄여놓았고 창밖은 어둑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벽시계는 어느덧 자정을 향하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다가선 건 아주 조심스러웠다. 발소리를 죽이고 뒷걸음치듯 가까이 간 끝에 그녀의 바로 뒤에 섰다.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설거지하는 손길 사이로 희미한 향이 느껴졌고 나는 그 향에 이끌리듯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에 가만히 닿았다. 은서는 놀란 듯 몸을 움찔했지만 소리를 내진 않았다. 내 손은 그녀의 허리깨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다가 멈췄고 그 정적을 깨듯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내 손등을 덮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잠시 멈춰 있었고 싱크대에 흐르던 물줄기만이 방 안에 소리로 남아 있었다. 은서야, 내가 작게 불렀다. 계속 이렇게 있어도 돼? 은서는 고개를 올리지 않은 채 마치 숨을 삼키듯 작게 대답했다. 형부가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할 순 없어요. 그녀의 말은 말 그대로였지만 감정은 다르게 들렸다. 불편하지 않다는 뜻인지 거부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내 손을 잡은 채 뿌리치지 않았다는 건 하나의 대답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따라 팔을 감았고 그녀는 살짝 등을 기대며 체중을 내게 기댔다. 그 무게는 가벼웠고 온도는 너무 따뜻해서 더는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다. 지금처럼만 있으면 안 될까? 나는 다시 조심스레 물었고 은서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런데요, 내일은요?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빼며 다시 설거지를 마저 하겠다는 듯 자세를 고쳤다. 내가 손을 떼지 않자 그녀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물 묻었어요? 옷 다 젖어요? 나는 그녀의 등을 한 번 더 감싸 안고 속삭였다. 그럼 수건으로 닦아줘. 내 손으로는 내가 닿은 자리를 쉽게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에 은서는 작게 웃었다. 웃음은 짧았지만 그 속엔 묘한 여운이 흐르며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 문 앞에 머뭇거리는 발소리, 그리고 끝내 돌아가는 가벼운 발걸음까지 그 밤 이후 우리는 다시 아무 일 없었던 듯 지냈지만 부엌의 조용한 풍경 속에서 시작된 감정은 분명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서로의 뒷모습의 깃든 의미만큼은 결코 지울 수 없을 것 같았다. 소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넓어 보였다. 은서가 조용히 다가와 말없이 담요를 들고 내 옆에 앉았다. 커다란 담요가 다리를 덮고 무릎이 스치며 순간적으로 시선이 겹쳤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고 나는 그런 은서의 얼굴을 보며 웃지 못할 긴장을 삼켰다. 흘러나오는 드라마의 대사는 귓가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고 오히려 은서의 숨소리, 담요 안에서 바지깃이 스치는 소리, 커피 향에 섞인 샴푸 냄새 같은 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형부, 이거 진짜 재밌대요. 요즘 완전 인기래요. 응, 아 그래. 난 요즘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한 번 보면 빠져요. 등장인물이 다들 이상하게 설득력 있었어. 그럼 너는 어떤 캐릭터에 빠졌는데? 은서는 웃지 않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아무 말도 안 해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결국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 대답이 단지 드라마 얘긴지 확신할 수 없었다. 대사는 멀어지고 화면 속 인물들의 얼굴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다. 등바디에 기대앉은 은서의 어깨가 천천히 내 팔에 닿았고 우리는 서로 시선은 두지 않은 채 숨을 가다듬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지만
너무 멀어지는 것도 이상하게 어색했다. 담요 안에서 팔꿈치가 닿고 그녀가 살짝 몸을 움직일 때마다 무릎이 다정하게 스쳤다. 눈은 화면을 바라보면서도 온 신경은 그 온도에 머물러 있었다. 형부, 저 진짜 여기서 잘해보고 싶어요. 그냥 직장 문제로 잠깐 온 게 아니라 언니가 좋아하던 이 동네 그냥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구나. 처음 말하네. 내가 그런 마음이었을 줄은. 말하면 부담될까봐 그냥 말 안 했어요. 은서야. 네? 요즘 널 보면 자꾸 웃게 돼. 그게 조금 겁이 나기도 해. 은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그 눈빛은 울 것처럼 붉어져 있었고 나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려야만 했다. 소파 위에 우리는 마치 멈춰있는 두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웃음도 말도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감정은 빠르게 흘렀다. 드라마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보다 담요 아래의 정적 속에 더 깊이 빠져 있었다. 늦은 오후 노을빛이 길게 늘어져 벤치에 기대 앉은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끌었다. 공원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과 유모차를 끄는 부부들이 간간히 지나가고 있었고 그 평화로운 풍경 사이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우리 둘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은서는 초록빛 니트 위로 긴 머리를 넘겼고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손을 포개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려 앞을 봤다. 바람이 살짝 불잡았고 지피 하나둘 떨어졌고 벤치 아래에 작은 무늬를 남기고 있었다. 형부, 저 요즘 이상해요. 그 말은 마치 바람에 실린 한숨처럼 들려왔다. 은서는 고개를 들지 않은 차에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방금 말한 그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이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감정의 교차점, 그리고 스스로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욕망의 실체가 그 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조심스레 물었지만 내 말은 대답을 유도하려기보다는 혹시라도 그녀가 더 말할 수 있도록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였다. 은서는 잠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과 맞닿은 눈동자는 어딘가 외로워 보였고 뺨을 스치는 바람이 그녀의 감정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듯했다.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씻고 그랬던 날들인데 요즘은 형부가 뭐 하는지 자꾸 신경 쓰이고 오늘은 무슨 새 옷을 입었는지 생각나고 내가 밥하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돌아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은 손끝에서부터 내 가슴 안쪽까지 잔잔하게 울렸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다. 그러자 은서는 눈을 감은 채 내 손을 천천히 잡았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얼뜻 포개어 쥐었다. 은서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떨군 차에 그 손을 꼭 쥐었다. 나는 이어서 말하지 않았다. 그 순간 말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고받는 감정은 이미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저 이 침묵 속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도 그래. 말끝을 흐렸지만 은서는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공원 너머로 해가 거의 지고 있었고 점점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흙먼지를 일으켰고 잠깐 얼굴을 가렸던 바람이 지나간 뒤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봤다. 은서는 나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어떡하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단순한 방향성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길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말이었고 나는 지금 이 순간마저도 너무 벅찼다. 그녀를 향한 감정이 선을 넘은 이후로 후회와 망설임이 반복됐고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당장은 아무것도 정하지 말자.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손잡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내 말에 은서는 눈가에 미세한 떨림을 남기며 웃었다. 그 웃음은 마치 오래전 처음 누군가에게 돌아온 듯한 그런 해맑은 느낌이었다. 우린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저 멀리 가로등이 하나둘 밝혀지고 공원에 조금씩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형부,
그냥 오늘만 일해도 돼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조금 더 꼭 잡았다. 오늘만이라도 이렇게 나란히 있을 수 있다면 내일의 대가는 잠시 잊고 싶었다. 밤의 고요함이 유난히 깊게 내려앉은 새벽이었다. 복도 끝 작은 스탠드 불빛이 어두운 집 안을 겨우 비추고 있었고 나는 그 빛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긴장 속에서 은서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문 하나를 두고 있는 거리였지만 그 문이 내 마음속 수많은 갈등의 무게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숨을 들이쉬려 했으나 쉽게 내려가지 않았고 손끝은 문고리 위를 몇 번이나 맴돌기만 했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말이 지나갔지만 결국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문틈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었던 저녁 식탁, 그리고 그 웃음이 가시고 나서 맞은 이 밤의 조용함은 뭔가 달랐다. 조금 전 은서는 나보다 먼저 방에 들어갔고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혼자 이렇게 서 있었다. 문득 아주 미세한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호흡이었지만 그 안에 묘하게 억눌린 울음 같은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으려 했지만 문고리를 감싸 쥔 손은 또 한 번 멈췄다. 이걸 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걸까? 아니면 이미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걸까? 결국 손잡이를 살짝 돌리는 순간 안에서 문이 먼저 열렸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안쪽에서는 은서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잠옷 위로 긴 머리가 어깨를 덮고 있었고 그 아래로 그녀의 맨발이 살짝 떨리고 있는 게 보였다. 눈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깨와 손끝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들어와요. 은서야, 괜찮아? 형부가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고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났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작은 수면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다. 이 조명 아래서 그녀는 더 작고 더 약해 보였다. 그리고 더 솔직해 보였다. 무섭지도 않은데 그냥 형부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은서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녀의 눈 속에서 수많은 감정을 읽었다. 외로움, 불안, 그리움, 그리고 분명히 사랑이었다. 나는 그 눈을 피할 수 없었고 피하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이 방 앞에서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 알아? 얼마나? 영원처럼 느껴졌어. 은서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금세 떨림으로 바뀌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그녀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먼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두 손이 맞닿은 그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심장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 어떤 말도 필요치 않았다. 이건 분명 잘못된 감정이었다. 하지만 멈추기엔 이미 늦어버린,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와 동시에 문이 벌컥 열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은서는 부엌에 머그잔을 들고 서 있다가 놀란 듯 돌아섰다. 엄마? 은서가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말했다. 장모님은 익숙한 걸음으로 들어왔고 양손에는 보자기로 묶은 반찬통이 묵직하게 들려 있었다. 그냥 은서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왔다. 요즘 연락이 너무 없더라. 나와 은서는 동시에 굳어 있었다. 평소처럼 들어온 말투였지만 장모님의 시선은 유독 천천히, 정밀하게 집 안 곳곳을 훑었다. 현관에 놓인 남성용 슬리퍼 2켤레, 안방이 아닌 은서방 앞에 문이 약간 열려 있는 상태. 그리고 욕실 앞 세면대에 나란히 놓인 남녀용 칫솔 2개. 그 모든 것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하나의 문장처럼 정리되어 있었고 장모님의 눈빛은 그 문장을 이미 읽고 있었다. 은서야, 너 요즘 잘 지내는 거 맞니? 은서는 마른 침을 삼켰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시선을 피했고 장모님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너 방에 형부 슬리퍼 들여놨니? 은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입을 열려 닫았다. 뭐라 해도 변명 같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순간 은서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가는 걸 장모님도 봤다. 장모님은 한숨처럼 내뱉듯 말했다. 설마 했는데 아휴 진짜 나 왜 이리 오기 싫었을까 했네. 그 말에는 확신에 가까운 확증 편향이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은서는 조용히 머그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고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부엌 싱크대 위에 반찬 보자기를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은서방 좀 봐야겠다. 엄마로서 딸이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 발걸음이 은서방 쪽으로 다가갈 때 나와 은서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숨겨야 한다는 듯, 아니 이미 숨겨지지 않은 채 드러나 있다는 듯 은서방의 문이 열리고 장모님의 발소리가 뚜벅뚜벅 거실로 다시 돌아왔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표정은 모든 걸 확인했다는 듯 단단히 굳어 있었고 말없이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향해 시선을 꽂았다. 더 보기 전에 은서 데리고 나가야겠구나.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은서는 안방 쪽에서 주저하며 나오지 못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체 뭐라도 해야 하는 순간인데 온몸이 얼어붙은 듯 그저 숨만 참고 앉아 있었다. 자네, 은서를? 자기 언니 잃고 겨우 숨쉬고 살던 애인데 그런 애랑 도대체 왜? 왜 그런 눈빛?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말에 난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다. 은서가 방 안에서 나와 조용히 거실로 걸어 나왔고 작은 여행용 가방에 옷 몇 벌을 구겨 넣어 지퍼를 닫기 시작했다. 지퍼가 지익 울리는 동안 거실은 아무런 말도 없었다. 장모님은 등을 돌렸고 은서는 가방 손잡이를 들고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은서야.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 앞에서 멈췄던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손을 붙잡고 싶었지만 한 발짝조차 내디딜 수 없었다. 장모님은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닥쳐 이놈아. 넌 지금 이별 자격도 없어. 그 말이 바닥에 친 후 은서는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엔 말라붙은 눈물이 하얗게 번져 있었고 나를 향해 미처 고백하지 못한 말들이 그 눈빛에만 담긴 채 남아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 말들도 끝내 들리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창문 사이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지만 따뜻하다는 감각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소파 옆 테이블엔 은서가 며칠 전까지 쓰던 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얀 도자기 잔 테두리에 작게 갈라진 금 하나. 치우지 못한 게 아니라 치우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부엌을 돌다 말고 나는 창가에 섰다. 식탁에 기대어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서 있으니 그제야 휴대폰 알림이 하나 울렸다. 하지만 내가 바란 메시지는 아니었다. 톡 창 하나를 열었다. 은서와의 대화방. 마지막 말은 며칠 전 그녀가 방에서 짐을 싸기 전날 보낸 이모티콘 하나? 읽지 않음? 회색 체크 2줄. 그냥 그대로 멈춰 있었다.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그날 이후로 내가 보낸 메시지는 없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거실 조명을 켰다 껐다.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처럼 조용한 집 안을 서성이며 온몸을 괜히 움직였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괜찮다. 입을 열어 혼자 중얼렸다.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겠지.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으면 은서가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부엌에서 나를 등지고 설거지하던 허리, 이불 속에서 떨리던 손끝, 창가에 서서 무심하게 커피잔을 내려놓던 표정. 모든 것이 선명하게 아주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누가 이 감정을 지나간 일이라 할 수 있을까? 누가 이 관계를 단순한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그녀가 남긴 숨결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떠났고 나는 이 집에 남아있지만 우리 사이의 시간은 여전히 거실 어딘가에 놓여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함께 마신 와인의 잔향도 문득 스친 손끝의 천도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컵 하나를 치우지 못한 채 그녀가 남긴 작은 흔적 앞에서 천천히, 느리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하루를 지나고 있었다. 오후 늦게까지 미뤄두었던 설거지를 끝낸 뒤 텅 빈 거실에 앉아 멍하니 커피를 시켜가고 있었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이유도 붙잡아야 할 사람도 없다는 건 생각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었다. 사람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가 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남은 건 습관처럼 반복되는 침묵뿐이었고 말 한마디 없는 집안에서 조용함마저 쓸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런 오후 현관에서 갑작스레 들려온 벨소리에 나는 무심코 컵을 내려놓았다. 낯선 번호의 문자도 뜻밖의 택배도 없던 날 문을 열자 생각지도 못한 얼굴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짐가방을 끌고선 은서가 미안한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형수, 진짜 죄송한데요. 며칠만, 잠깐만 지내도 돼요? 서글서글한 눈빛은 여전히 낯설면서도 어디선가 익숙한 천을 갖고 있었다. 그건 아마 그녀가 나를 형수라 부르던 오래전 기억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에나 겨우 마주하던 사이, 그녀가 이렇게 집 앞에 나타날 이유도 없었고 나는 그녀를 반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은서야, 무슨 일인데 갑자기? 지방 공사 현장 옮기느라 짐도 옮겨야 하는데 다음 숙소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방이 좀 비는 바람에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형수뿐이어서 한 2, 3일만이면 되는데 잠시 당황한 채 서 있던 나는 은서가 문턱에 놓인 운동화를 슬쩍 벗으며 안으로 들어서는 걸 보고서야 문을 닫았다. 원룸이라 불릴 만큼 작은 이 공간에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할 만큼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허전했던 공간이 갑자기 살아나는 느낌도 들었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었다. 배고프지? 저녁도 아직 안 먹었는데. 와, 형수 진짜 요리 잘하시잖아요. 예전에도 갈비찜 진짜 맛있었는데 그건 내 오빠 좋아해서 그랬던 거고 난 그냥 있는 재료로 대충 해. 그래도 같이 먹는 밥은 대충 먹어도 맛있죠.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밥을 두고 그녀는 조용히 식탁 반대편에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만으로도 어딘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대화는 적었고 쓸데없는 질문도 없었다. 대신 숟가락을 옮길 때마다 나뉘는 시선, 물을 따르다 손등에 스치는 그 찰나의 감각이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전해주는 듯했다. 형수, 이혼하고 많이 힘들었죠? 그런 거 묻는 게 예의 아닌 거 몰라? 그냥 나도 형수 생각 많이 났어요. 마음으로라도 안부 전하고 싶었는데 아무 연락도 못해서 말끝이 조금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못 본 척 김이 오르는 국그릇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며 중걸거렸다. 밥이나 먹어. 다 식겠어. 하지만 그날 식지 않은 건 밥보다도 이상하게 나를 오래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식탁 위에 은근히 남아 그날 밤까지도 따뜻하게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낯설었지만 그리 불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따뜻했으니까 찌개 초침 소리만 들리는 식탁이었다. 따끈한 미역국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그 따뜻함은 그저 입안에서 사라질 뿐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싸늘했다. 은서는 조용히 숟가락을 놓고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형수는 요즘 괜찮으세요? 나는 미역 한 조각을 건져 올리려다 멈췄다. 형수라는 호칭도 그녀의 목소리에 섞인 그 조심스러운 울림도 익숙지 않았다. 어딘가 불안정하게 떨리는 그 울림이 내 손끝에 간지럽고 나는 무릎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시선은 또렷하면서도 어딘가 흐리멍덩했다. 머뭇거리며 이마를 긁던 그녀는 마침내 말끝을 맺었다. 오빠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나는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웃음도 한숨도 아닌 짧은 숨을 토해냈다. 뚜껑을 열면 무언가 쏟아질까봐 그냥 그렇게 고개만 끄덕였다. 대답하지 못한 내 입술 사이로 그간 참아왔던 마음이 이불처럼 펼쳐졌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 사람 마음을 끝까지 알 수 없었거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엔 다른 질문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모른 척 지나치기로 했다. 이런 저녁 따뜻하게 흘러가길 바랐는데 그 바람은 괜히 허공에서 자꾸만 미끄러졌다. 형수, 아니 누나. 그냥 가끔은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좋아요. 말이 없어도 같이 앉아있다는 게 괜히 마음이 놓여요. 그 말은 들은 척하지 않기로 했지만 가슴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았다. 그녀가 무심코 형수 대신 누나라고 부른 순간 식탁 위에 펼쳐진 대화의 결이 달라졌다. 조용하던 공기가 작게 일렁였고 젓가락을 다시 집을 때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래도 은서야, 여기선 마음 편히 지내.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너랑 나 가족이잖아. 내 말에 은서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끝에 걸려 뭉개졌다. 어딘가 아프게 묻힌 감정이 있는 듯 그녀는 말없이 물만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날 밤 식탁 위 정리되지 못한 수저 몇 개와 묘하게 느려진 걸음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붐볐고 사람들 사이를 피해 걷느라 우리는 자꾸 같은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게 되었다. 나란히 걷는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였지만 발끝이 살짝 부딪히는 순간마다 나는 괜히 눈길을 돌리곤 했다. 구석에서 파는 싱싱한 채소를 보며 형수 이거 좋아하셨죠? 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형수라는 호칭이 붙어 있었지만 그 속의 온도는 전과 달랐다. 어릴 땐 오빠가 무서웠어요. 차갑고 말도 없고 늘 혼자 있었고 그런데 형수랑 결혼하고 나서 처음 웃는 얼굴을 봤어요. 진짜 웃는 거?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나는 물건을 고르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형수 대단하다고. 오빠 같은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라니. 그래서 그게 뭐랄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말끝을 흐리며 웃는 그녀를 보며 나는 애써 무심한 척 장바구니 손잡이를 조였다. 장바구니가 묘하게 무거워진 건 기분 탓이었을까? 넌 아직도 내 전남편을 존경하니?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담은 차에 나는 오이 하나를 더 집었다. 그녀의 손등이 내 손등에 살짝 스쳤고 그 작은 접촉에도 우리는 동시에 눈을 피했다. 마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고 나는 그런 그녀를 곁눈질로 훔쳐보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췄다. 빨간불에 선 차에 그녀는 내게 말했다. 형수는 여전히 오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 이제 그냥 지나간 사람이야. 기다림도 미움도 다 끝난 지 오래고. 그럼 지금은 누구를 생각해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 정지된 시내 우두커니 서 있는 사이 그녀의 손등이 슬쩍 내 팔에 닿았다. 불이 바뀌자마자 나는 먼저 건너기 시작했고 그녀는 한 발짝 뒤에서 따라왔다. 집 앞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장을 함께 본다는 게 이렇게 어색하면서도 익숙한 일일 줄이야. 현관문 앞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드는 그녀의 손이 내 손에 닿는 순간 둘 다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아주 짧은 숨소리가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왔고 나는 고개를 살짝 떨궜다. 형수, 그녀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조용했지만 이번엔 무엇인가를 묻는 대신 멈춰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이 말하는 것을 읽고 있었고 동시에 그 눈빛을 외면하고 있었다. 밥할게. 오늘은 찌개 말고 된장국이 괜찮지? 응, 좋아요. 뭐든 좋아요. 형수가 해주는 건 그 말에 내가 문을 열었고 들어오는 그녀의 발끝이 내 발 뒤꿈치와 아주 살짝 부딪혔다. 이상하게 따뜻했다. 낯선 거리의 공기 속에서 익숙해진 온기. 그건 그날 저녁 식탁의 조용한 웃음과 함께 아무 말 없이도 충분히 전해졌다. 베란다 문을 열자 오후의 햇살이 빨래 사이를 부드럽게 비집고 들었다. 형광등 아래와는 다른 어딘가 마음까지 적시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조용한 원룸을 감돌았다. 은서가 바지 하나를 털어널고 나는 그 옆에서 티셔츠를 집어들었다. 세탁기 속에서 꼬인 옷들이 서로 풀리지 않으려는 듯한데 엉켜 있었다. 이거 형수 거죠? 내가 들어올린 면티를 그녀에게 보여주자 은서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응, 빨지 말랬는데 그냥 다 넣어버렸나 보네. 그녀가 웃으며 티셔츠를 받으려 손을 내밀었고 내 손끝과 그녀의 손끝이 동시에 그 천조각을 잡는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다. 손을 뗄까 말까 망설이는 동안 그녀의 눈길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괜히 바람에 휘날리는 빨래끈을 바라보며 시선을 돌렸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이 고요함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어색하진 않았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낯설게 설레었다. 정말 혼자 사는 거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내가 슬쩍 말을 꺼냈을 때 은서가 베란다 창틀에 팔꿈치를 올리고 햇살을 눈으로 가리며 말했다.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더 조용해졌어. 예전엔 말이라도 안 했지. 지금은 말할 사람도 없으니까. 나는 그 말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접힌 수건을 다시 펴며 그녀 옆에 나란히 섰다. 발끝이 살짝 스쳤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날 보고 나는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마주쳤다. 몇 초의 침묵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는 다시 빨래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 말은 별 뜻 없다는 듯 툭 던진 듯 했지만 내 가슴 한쪽을 어딘가 깊숙이 긁고 지나갔다. 나는 괜히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아무 약속 없이 영화를 틀었다.
은서가 거실 한쪽, 나는 반대쪽에 앉았다. 스크린 속 배우가 울다가 웃다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어졌다. 그녀는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았고 나는 팔짱을 끼고 상체를 살짝 숙였다. 그렇게 서로의 그림자가 조용히 바닥에 드리워진 채 영화는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갔다. 이 영화 예전에 오빠가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안 보려 했는데 보고 싶었나 봐. 보고 나니까 어때? 이젠 그냥 영화네? 그녀의 마지막 말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영화보다 그녀의 말이 더 또렷하게 들렸다. 그 말은 어쩌면 지금 우리 사이의 감정에도 적용되는 말일지도 몰랐다. 이젠 그냥 영화네? 애써 덤덤히 말하지만 그 안에는 지나온 시간이 깃든 누군가에게는 잊히지 않는 이야기. 나는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조심스럽게 그녀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여전히 무릎을 감싼 채 앉아있는 은서의 옆모습이 괜히 낯설게 따뜻했다. 우리는 그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한 겹씩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빨래처럼 함께 뒤엉켜 있다 훈련한 감정의 실타래처럼 늦은 오후 빛바랜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텔레비전 화면 위로 가늘게 드리워졌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배경음처럼 희미했고 김치는 단쯤 비워진 접시 위에서 말라가고 있었다. 은서는 다리 위에 얇은 담요를 덮은 채 등바디에 몸을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텔레비전이 아니라 그녀의 숨소리에 집중한 채 몇 초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곤 했다. 은서의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불규칙하게 들썩였다. 잠결에 숨을 고를 때마다 이마의 주름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손끝은 담요 아래로 모은 채 고요했다. 나는 그대로 시선을 내리지 못한 채 두 무릎을 가지런히 모으며 숨을 삼켰다. 은서 누나. 낮게 부르는 목소리가 텔레비전 소리에 묻혔다. 나는 바로 이어 말하지 못하고 몇 초를 더 고요히 삼켰다. 그녀의 옆 얼굴은 빛과 어둠 사이에 걸쳐 있었다. 적당히 잠든 얼굴, 적당히 방심한 숨결, 적당히 열린 자세.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알아채고는 양손을 무릎에 올려 눌렀다. 하지만 그 긴장이 오래가지 못했다. 조심스레 아주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에 몸을 기댔다. 처음엔 단순한 기대였지만 이마가 스칠 듯 가까워지자 목덜미에서 미묘한 열이 올라왔다. 그녀의 살결과 숨결이 나를 감쌌다. 피하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귓가로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가볍게 정리해 주었다. 그 순간 손가락 끝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고 온몸에서 숨이 새어나왔다. 그녀가 여전히 잠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은서야? 나는 한 번 더 불렀다. 이번엔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러자 은서의 속눈썹이 느리게 떨렸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현우야. 목소리는 잠결에 묻혀 있었고 그 안에 놀람보다는 어딘가 지친 숨결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서 천천히 몸을 뗐다. 하지만 그 거리감은 되려 어색했고 두 사람 사이엔 정적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피곤했나 봐요? 그냥 잠깐 기대해 있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담요 끝을 더 끌어올리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미안해요. 놀랐죠? 아니야, 그냥 조금 낯설었어. 그 말에는 명확한 거절도 허락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입술을 한번 꾹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고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이건 무너진 선의 시작일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착각일까? 시간이 흘렀고 그들은 다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은서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나는 더는 착각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아침 햇살은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전기포트는 일정한 온도로 물을 드고 있었으며 싱크대 위엔 갓 씻은 머그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풍경 속에서도 오늘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나는 커피를 따라 그녀 앞에 놓고 조심스레 시선을 건넸지만 은서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잔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리기만 했다. 긴 머리카락이 뺨 옆으로 흘러내리며 표정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그 아래 숨겨진 감정은 짙은 커튼처럼 무거웠다. 잘 잤어요.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놀라면서도 그 짧은 질문조차 어색하게 느껴졌다. 응, 그럭저럭. 은서의 대답은 짧았고 그 안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잔을 든 손끝은 묘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진동을 감추려는 듯 천천히 커피를 입에 가져다 댔다.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이어갔다. 어제 TV 보다가 둘 다 잠들었나 봐요. 그랬나 보네. 이번에도 짧았다. 그녀는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삶은 달걀을 젓가락으로 툭 건드렸고 그 껍질이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쪼개며 작게 퍼졌다. 그 순간 그녀가 내 쪽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눈빛에는 질문이, 숨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지? 그 말에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고 다시 한번 커피잔을 들었다. 뜨겁지도 않은 그 온기 위로 온갖 생각이 올라오다 말았다. 고개를 돌린 그녀는 잠시 베란다 쪽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커튼을 타고 내려와 그녀의 옆 얼굴을 감쌌고 그 빛 속에서 숨죽인 표정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냥 그랬던 거야. 오랜만에 사람랑 부비적거리다 보니까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선긋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날 오후로 가 있었다. 어깨에 기대 잠든 그녀, 그리고 흘러내린 머리카락, 입술을 부를 뻔했던 순간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아무 말 없이 내 눈을 바라봤던 그 장면이 자꾸만 되풀이됐다. 은서 누나, 혹시 불편하면 말해주세요. 나 당분간 다른데 방 얻을 수 있으니까. 그녀는 조용해 내 말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불편한 건 아니고 그냥 나도 좀 복잡해서. 그 말은 선명한 대답이 아니었지만 그 안엔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사과도 변명도 아닌 그저 감정 그 자체로 느껴지는 말이었다. 달걀 껍질은 아직 접시 위에 그대로였고 커피는 절반쯤 식은 채 남아 있었으며 우리 사이에는 명확하지 않은 감정의 경계선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비는 오후부터 쉬지 않고 내렸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는 작은 원룸을 더 좁고 깊게 만들었고 천장이 낮은 방 안엔 어둠이 일찍 내려앉았다. 저녁이 되자 정전이 찾아왔다. 낡은 건물의 배선은 빗물에 약했고 방 안은 삽시간에 캄캄해졌다. 누나, 여기 추 하나 있었어요. 나는 서랍을 뒤지다 찾은 촛불에 불을 붙였다. 붉은 심지가 타오르자 방 안은 촛불 하나에 색온도만이 머물렀고 그림자는 벽에 길게 늘어졌다. 은서는 조용히 담요 하나를 꺼내와 내 무릎 위에 덮어주었다. 내 무릎에 깔린 담요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무릎 위로 이어졌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그 경계를 헤매던 나는 일부러 팔을 뒤로 젖혔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아주 천천히 팔을 앞으로 움직였다. 갑자기 정전이라니 괜히 무섭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손끝이 담요 아래에서 떨리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빛이 없는 공간에서 감각은 훨씬 더 예민해졌고 침묵이 이어질수록 서로의 온기만이 진실이 되었다. 누나는 원래 이런 날 싫어해요? 그녀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빗소리만 들리는 창 쪽을 바라보다 겨우 대답했다. 아니요, 예전엔 좋아했어요. 오빠랑도 이런 날이면 라면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나는 굳이 묻지 않았고 말 대신 그녀 쪽으로 천천히 몸을 들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흘렀다. 그 눈빛이, 그 입술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는 착각이 들 만큼 가까웠다. 누나, 오늘 나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담요 위로 올라온 내 손이 그녀의 손을 향해 다가갔다. 단 한 번의 망설임이 있었고 그 짧은 망설임이 끝나자 손등이 포개졌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손을 감싸주며 말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그런데요, 왜 이럴 땐 숨기기보단 그냥 느끼고 싶을까? 그녀의 고백 같지 않은 고백에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불 위로 살짝 고개를 숙였다. 촛불의 그림자가 우리의 뺨 사이를 가로지르고 입술이 아주 조용히 맞닿았다. 처음이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키스는 길지 않았지만 마음은 거기서 멈춰버렸다. 그녀가 먼저 눈을 감았고 나는 그 움직임에 따라 한 번 더 그녀를 안았다. 껴안은 채 가만히 있던 그 몇 분이 몇 해 같았다. 은서야, 응, 이렇게 계속 여기 있어도 돼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난 후에도 팔을 풀지 않았다. 그녀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고 우리는 그렇게 잠깐 세상과 등을 지고 있었다. 장보기를 마친 저녁,
무렵 시장길을 따라 나란히 걷고 있었다. 비가 오락가락하던 장마철 특유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어깨가 스칠 듯 말 듯 가까워진 거리만큼이나 마음도 어딘가 간질거렸다.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든 채 앞서 걷는 은서의 팔꿈치가 내 팔에 살짝 닿았고 나는 일부러 더 빠르게 걷지 않았다. 오히려 그 스침을 계속 느끼고 싶었다. 그녀도 나와 같은 속도로 걷고 있었다. 은서야? 내가 불러보자. 은서가 나를 힐끗 바라봤다. 눈길은 길가 전단지에 머물렀지만 내 쪽으로 향한 시선은 부드럽고 묘한 울림을 남겼다. 그때 말이야. 나는 말끝을 흐리며 숨을 고르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하지만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나지막하게 물었다. 그땐 왜 왔어? 우리 집에 아무 연락도 없이. 질문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이 파동처럼 울렸다. 놀람, 반가움, 두려움, 혹은 기대 같은 것들이 얽혀 있었던 걸까? 나는 말없이 몇 걸음 더 걸었다가 멈춰선 차에 그녀를 바라봤다. 그냥 누나가 계속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누나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았고 그래서 나는 더 이어가려다 입술을 닫았다. 변명이 될까봐 혹은 너무 앞서가는 마음을 들킬까봐 은서는 잠시 내 말을 곱씹는 듯 하다가 고개를 돌려 걸음을 다시 옮겼고 나도 그녀의 속도를 따라 걸었다. 발끝이 다시 부딪혔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충돌의 발끝이 잠시 겹치더니 천천히 나란히 걷게 되었다. 난 그냥 지쳐 있었거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누가 날 미워하는 것도 싫었고 너를 봤을 땐 편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귓가에 오래 머물렀고 그 따뜻함이 허전한 가슴을 채우는 듯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손등을 힐끗 바라보았다. 손등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은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빗소리 사이 아무 말 없는 우리의 호흡만이 귓가를 울렸다. 방 안 가득 쌓여있던 마지막 박스를 열었을 때 숨이 잠깐 막혔다. 전 남편이 두고 간 물건들이 무성의하게 얽혀 있었고 그 위로 묵은 먼지와 함께 오래된 기억의 냄새가 피어올랐다. 은서는 익숙한 듯 하나씩 골라내 쓰레기 봉투에 넣기 시작했다. 면도기, 손목시계, 구겨진 셔츠들. 그런데 박스 바닥에서 손끝에 걸린 셔츠 하나가 그녀의 동작을 멈추게 했다. 그 셔츠, 봄비 내리던 날 입고 돌아온 남편의 몸에서 나던 냄새가 그대로 배어 있었다. 빨고 또 빨았지만 지워지지 않던 채취. 그것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은서는 그 셔츠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손끝이 닿은 천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느낌이었다. 버리세요. 그거 버려요. 낮고 진한 목소리였다. 등 뒤, 너무 가까운 거리. 그녀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나는 다가와 그녀의 손끝에 걸린 셔츠를 천천히 받아들었다. 손끝이 겹쳐지는 그 찰나, 그녀의 숨이 들썩였다. 피하려 했지만 내 손이 먼저 그녀의 손등을 덮었고 그 손이 그녀의 손목을 따라 올라와 천천히 팔을 감싸 안았다. 왜 그렇게까지 버리려는 건데요? 왜 그렇게까지 잊으려고 해요? 내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손끝은 그러지 못했다. 그거 아직도 버리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혼자 참아요? 왜 혼자 아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그런 그녀의 입가에 다가온 건 내 이마였다. 숨결이 엇갈렸다. 가슴이 맞닿았고 셔츠 사이로 내 손이 그녀의 등선을 천천히 더듬었다. 하지 마요. 그녀가 힘겹게 뱉은 말이었다. 하지만 뒷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내가 고개를 숙였고 은서는 눈을 감았다. 셔츠는 바닥에 떨어졌고 셔츠를 따라 두 사람의 몸도 천천히 내려앉았다. 이불도 깔려있지 않은 바닥이었다. 다급하지 않았지만 망설이지도 않았다. 얽힌 숨결 속에서 내가 그녀의 옷깃을 벗겼고 은서는 떨리는 손끝으로 내 등을 감쌌다. 두 팔로 나를 끌어안은 채 그녀는 나를 피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내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땀을 닦듯 입술을 댔고 은서는 고개를 돌려 내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나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생각 못했어요. 그녀는 이불을 당겨 내 허리까지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 그 셔츠 냄새도 그 말도 당신이 나한테 다가온 그 순간도 나는 그녀를 더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난 그날부터 누나였어요. 형수가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나만 생각났어요.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셔츠 냄새가 10개 남은 방 안, 구겨진 바닥 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아는 채 깊은 밤의 적막을 견뎌냈다. 창밖으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오래오래 방 안의 침묵보다 더 길게 이어졌다. 일요일 오전 한산한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걷던 중이었다. 비닐에 묶인 파 한 단을 팔던 아주머니가 한 손으로 계산을 하며 슬쩍 고개를 들었다. 그 시선이 정확히 은서와 나를 향해 머물렀고 눈가엔 짧은 미소가 지나갔다. 어머, 은서씨, 요즘 같이 사는 거야? 그 말은 누가 들어도 장난이 아니라 의심 섞인 확신이었다. 은서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금세 웃음으로 덮었다. 아니요, 그냥 며칠만요. 조카 같은 애예요. 나는 시선을 돌려 멀리 떨어진 과일 트럭을 본다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귓불이 살짝 붉어졌고 걸음을 옮기는 발끝도 어딘가 더 조심스러워졌다.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눈짓만 남긴 채 계산으로 돌아갔다. 그날따라 길 위의 바람은 유난히 맑았다.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 겹쳤고 걸을 때마다 슬리퍼 끝이 가볍게 부딪혔다. 은서는 그 소리에 흠칫 돌아보더니 문득 말했다. 아까 민망했죠? 괜찮아요? 뭐 사실 거짓말은 아니니까. 내 말투는 장난처럼 던졌지만 그 안에는 쉽게 덜어내지 못한 감정이 스며 있었다. 은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떨궜고 걸음은 더 느려졌다. 어느새 내 손끝이 은서의 장바구니 손잡이를 잡아당겨 함께 들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잡아줄게 라는 말을 먼저 꺼내진 않았다. 몇 걸음 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군가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무슨 사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런 생각. 나는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 농담이었는지 아니면 바람이 섞인 고백인지 은서는 알아채지 못한 척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내 손이 여전히 장바구니를 같이 들고 있다는 것만은 끝내 외면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주오는 행인들의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같은 슬리퍼, 맞춰 걷는 도폭, 담백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워진 둘의 거리. 어쩌면 단계보다 먼저 익숙해져 버린 풍경이 먼저 들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내가 문을 열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게요. 누나 좋아하는 된장찌개. 은서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근데 파는 제대로 썰어요. 지난번처럼 덩어리로 넣지 말고. 나는 웃었다. 연습 많이 했어요. 이제 고기처럼 썰 수 있어요. 가벼운 농담, 평범한 대화. 그러나 그 속에 흐르는 건 더는 감출 수 없는 우리라는 단어였다. 햇살이 오래 머물다 가는 오후였다. 거실 창문을 가로지르는 커튼 틈으로 봄 기운이 실려 들어오고 있었다. 은서는 탁자 위에 올려진 바느질 도구를 정리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는 옆에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길이 자꾸 머물렀다. 바늘을 꿰는 손끝, 실을 잡고 지그시 당기는 그 미세한 움직임조차 괜히 예뻐 보였다. 은서야, 그녀의 손끝이 멈췄다. 실 한참 꿰인 바늘에 걸려 덜렁거렸고 바느질을 하던 조용한 공간에 그 이름 하나가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아무렇지 않게 부른 것처럼 들렸을지 몰라도 내 심장은 말하기도 전에 수차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뭐라고 했어요?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순간 나는 당황했다. 다시 누나라고 고쳐 부르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다. 숨을 고르던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다. 애써 감춘 듯한 그 웃음은 어딘가 약한 부분이 스쳐가는 듯했다. 괜찮아요. 그렇게 불러줘요. 다음부턴 그냥 제 이름으로. 말끝은 조용했지만 숨소리 하나에도 감정이 실려 있었다. 누나라는 호칭은 이제 현실에 맞지 않았고 남겨진 거리감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끈 같았다. 끊어진 줄을 다시 묶으려는 대신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어떤 감정에 이끌리고 있는지를 인정하고 싶어진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은서야. 다시 부른 이름은 이번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입을 떠났다. 마치 아이가 처음 글자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듯 감정을 조심스럽게 얹어 부른 그 한마디에 그녀의 눈매가 살짝 풀렸다. 근데 이상하네요. 나 누군가한테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본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은서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시선을 바늘 끝으로 옮겼지만 실은 더 이상 바늘에 매달리지 않았다.
내가 천천히 다가와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소파의 쿠션이 조금 내려앉았고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이 자연스럽게 좁아졌다. 그때부터였어. 누나가 아니라 은서라고 부르고 싶다고 생각한 건 그녀는 엷게 웃었다. 그때가 언제였는데요? 그날 창고로 같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웃었을 때 그냥 그렇게 부르면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았어. 그래서 그렇게 불러도 된다고 물어보진 않고 그냥 막 부른 거예요. 묻기 전에 부르고 싶었으니까. 미안, 근데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은서는 작게 한숨을 쉬듯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분명 허락이었고 동시에 다음 단계를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기도 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눈빛으로 전해지는 순간들이 늘어났고 이제는 굳이 손을 내밀지 않아도 서로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거리에 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손등 위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이번엔 그녀가 물러서지 않았다. 밖에선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에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오후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 어떤 밤보다 뜨겁고 무거웠다. 오늘 저녁엔 내가 만들게요. 된장찌개 대신 고등어 조림. 그거 지난번엔 살 태웠잖아요. 이번엔 다를 거야. 은서가 먹는 거니까. 은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입에서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려왔던 것처럼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스며들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서라고 부를 거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불러줘요. 절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계속. 그 말엔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나누고 싶다는 아주 조심스러운 부탁이 담겨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한없이 조용한 오후, 두 사람 사이엔 이름 하나로 충분히 달라진 공기가 맴돌고 있었다. 작은 캐리어 2개가 나란히 놓인 원룸의 현관 앞. 바퀴는 오래돼 삐걱거렸고 바랜 손잡이엔 투숙객이 아닌 떠나는 사람의 냄새가 얹혀 있었다. 계획이랄 것 없는 여행이었고 숙소는 가서 정하기로 했다. 단 하나, 그녀와 함께라는 것만이 이 여정의 전부였다. 비 오면 안 되던데 우산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터미널 앞에서 말하며 슬쩍 그녀의 손등을 바라봤다. 은서는 짐을 잠시 내려놓고 햇빛 아래 번지는 그의 그림자를 바라봤다. 그러면 우산 쓰고 다니는 연인처럼 보이겠네요. 그 말에 그가 웃었다. 짐을 챙기며 어깨를 맞댄 순간 지나가던 아주머니 하나가 두 사람을 세우고 웃으며 지나갔다. 어색하지 않게 조금은 대범하게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누가 보면 진짜 신혼부부 같죠? 왜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데요? 말은 농담처럼 던졌지만 그녀의 손끝은 조금 떨렸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 앱. 그는 손을 놓지 않았다. 진짜 여행이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 좋아요. 길이 어디라든 지금처럼만 같이 있으면. 은서는 무심한 척 내숭 떨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익숙한 감정으로 점점 뜨거워졌다. 근데 내가 누나랑 이렇게 길게 여행 갈 줄 몰랐어요. 어릴 땐 그저 웃는 모습이 좋았는데 이젠 같이 밥 먹고 자고 걷는 것까지 전부 좋아져 버렸네요. 그녀는 말없이 짐을 들었다. 그와 같은 속도로 걷기 시작한 발끝이 이상하게도 다정했고 손등에 남은 천은 온몸으로 번졌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누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고속버스는 막 도착했고 짐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짧은 여행이 시작됐다. 아니, 어쩌면 이 순간이 그들에겐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삶의 방향이었는지도 몰랐다. 민박집 작은 창틀에 기대 앉은 그녀는 유리창 너머 바다를 보고 있었다. 그 곁에 앉은 그는 뒷모습이 아닌 얼굴을 바라봤다. 어제와 같은 모습인데 바다 앞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바람은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그녀는 손에 턱을 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박인데도 침대에 햇살이 잘 들어와요. 묘하게 포근해요. 그건 아마 누나가 침대에 있어서일걸요. 그녀는 짐짓피식 웃었지만 창틀에 얹은 손이 살짝 떨렸다. 민박집 주인이 권한 대로 늦은 점심을 먹고 해변으로 나선 건 해가 노을로 기울 무렵이었다. 파도는 어깨를 펴고 걷는 그들의 발끝 옆에서 조용히 부서졌다.
바다는 늘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슬프진 않죠. 걸음을 멈춘 그는 모래 속에 반쯤 파묻힌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를 주워들었다. 검지와 중지 사이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이거 우리 반지 할까요? 장난처럼 보이지만 기분은 진심이에요. 진심인데요. 우리끼리만 아는 약속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그는 조개 껍데기를 반쯤 휘어 손가락에 올려줬다. 어색하지만 부러질까? 조심스러운 손길이 어쩐지 진짜 프로포즈보다 더 절실했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들어 반지를 바라보다가 바람에 흩날리는 그의 앞머리를 살짝 넘겨주었다. 이 반지 부서질까봐 괜히 숨 쉴 때도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누나 아니 은서야?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동시에 스치던 순간이었다. 우리 다음 생엔 순서부터 제대로 해요. 그땐 나랑 처음부터 같이 살아요. 그래요? 그땐 도망가지 말고 말도 돌리지 말고 나보다 먼저 웃어줘요. 그녀는 눈을 감았고 그는 그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주변엔 사람 하나 없었고 바다와 노을 그리고 그 작은 반지 하나만이 그들의 비밀을 감싸 안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창밖으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은 지붕을 두드리고 바닥에 번지는 빛은 흐릿하게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췄다. 민박집 좁은 침대 위, 이불 안에 함께 파묻힌 둘은 느릿한 시간 속에 서로의 천을 나누고 있었다. 이따금 손끝이 움직였고 가슴 위에 놓인 턱이 살짝 흔들리며 숨을 고르기도 했다.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음악은 아주 조용하게 흘렀다. 이상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루가 벌써 반이나 지나갔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했다. 어떤 일이요? 같은 음악 듣고, 같은 이불 덮고, 같은 컵에 커피 마시고. 그런 거 이름 없는 하루 만들기.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팔을 뻗어 커피 잔을 가져왔다. 이미 조금 식은 커피였지만 그녀는 그가 입된 자리를 바라보다 잔을 기울였고 무심하게 내려놓은 잔을 그가 다시 집어들어 마셨다. 입술이 겹쳐지지 않았는데 그보다 더 가까웠다. 이런 게 진짜 결혼 아닌가요? 작게 흘러나온 그녀의 말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팔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결혼이 원래 이런 거라면 난 아마 처음부터 누나랑 했어야 했던 건지도 몰라요. 늦게 왔잖아요. 그렇게 오래 걸렸어. 그래서 더 오래 있을게요. 이번엔 진짜로. 그녀는 눈을 감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바깥 세상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고 침대 위에 남은 건 작은 온기와 느린 숨결뿐이었다. 나중에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그냥 계속 같이 있어요. 이불 속에서 맞닿은 손은 천천히 꼬이고 풀리며 대화의 끝을 말없이 맺어갔다. 하루가 저물기 전까지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봤다. 시계를 보지 않았고 약속도 없었다. 그날 하루는 시간조차 눈치를 보듯 조용히 멈춰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여전히 흐릿했고 버스 안은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가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댄 채 숨결만 오르내리고 있었고 그의 손은 어느새 그녀의 손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도착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들려왔지만 그는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버스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가 먼저 눈을 떴다. 벌써 도착했나 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보고 그녀의 손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내리고 싶지 않네요. 이 버스가 그냥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손은 그대로였다. 일어선 뒤에도 놓지 않고 출구 앞까지 함께 걸었다. 두 사람이 타고 온 여행의 끝은 고작 몇 걸음 앞에 있었지만 그 몇 걸음이 그들에겐 가장 길고 무거운 거리처럼 느껴졌다. 이게 현실이죠, 결국. 그래도 전 현실이 이렇게라도 당신과 붙어 있는 거면 괜찮아요? 그녀는 눈을 감았고 그 말이 왠지 미안하게 들렸다. 터미널 바깥의 햇살은 너무 밝아서 민박집의 그 어둑한 온기가 멀게만 느껴졌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갔고 캐리어 끄는 소리가 바닥에 부딪히였다. 그 속에서 둘만 멈춘 듯 시간이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저기,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나는 그게 무서워서 놓지는 않을래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였다. 그 말 내가 평생 기억해도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기억해줘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녀는 웃었고 그 웃음은 피곤함과 애틋함, 그리고 조금의 죄책감이 섞인 온도였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서로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엮는 실타래처럼 느껴졌다. 이미 누군가에게는 변명이자 핑계겠지만 적어도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심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세상이 뭐라 하든 전 이 선택 후회 안 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이 자신의 마음과 완벽히 겹쳐져 있다는 걸 느꼈다. 누가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누가 진실을 묻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천 하나로 둘은 조용히 돌아오는 길을 함께 걸었다.